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단번에 갈라졌습니다. 정자 씨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거의 비어있는 김치통, 반쯤 남은 간장병. 정자 씨는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냐? 윤정혜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먹을 게 없어서요. 정자 씨는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쿵, 기철아. 정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월급 얼마 받니? 600이요. 그럼 돈은 다 어디 있냐? 윤정혜 씨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가요. 정자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정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정희 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자랑은요, 제가 굶는 동안에도 계속됐어요. 그 말에 정자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엌에는 그날 밤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모두 시어머니께 보내던 남편, 생활비조차 없었던 며느리. 이 집안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윤정혜 씨의 하루는 늘 새벽 공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정확히 5시 50분쯤이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몸이 먼저 기억한 시간입니다. 한 번도 편하게 늦잠을 자본 적 없는 사람의 몸은 쉬라고 해도 먼저 깨어납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불을 켜는 순간 익숙한 풍경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쌀통 바닥이 훤히 보이고 냉장고 문 안쪽에는 반쯤 남은 김치통 하나, 유통기한을 몇 번이나 확인한 달걀 4알이 전부입니다. 정희 씨는 쌀통을 한 번 더 열어봅니다. 혹시나 어제 못 본 쌀이 남아있을까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습니다. 짧은 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정희 씨는 밥솥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밥을 지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밥을 지어도 먹을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는 밥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신문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편 서기철 씨가 이미 일어나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경제면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영 아니래. 기철 씨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정희 씨는 컵에 물을 따르며 대답합니다. 뉴스에서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월급 나오는 사람은 낫지. 그 말에 정희 씨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월급. 그 단어는 이 집에서 자주 오르내리지만 정희 씨의 손에는 한 번도 제대로 쥐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늘 자신뿐이라는 걸 알기에 정희 씨는 다시 물컵을 식탁 위에 내려놓습니다. 기철 씨의 월급날은 매달 일정합니다. 그날만 되면 기철 씨는 식사 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꺼냅니다. 정희 씨는 그 장면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 합니다. 괜히 보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냈어. 어느 날처럼 기철 씨가 말합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듭니다. 어디요? 어머니. 그 대답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나옵니다.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게 편하잖아. 돈은 누가 맡아도 상관없고. 정희 씨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생활비는? 기철 씨는 신문을 덮지도 않은 채 대답합니다.
필요하면 말해. 그 말이 얼마나 허공에 뜬 말인지 정희 씨는 이미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 투정이 되고 불만이 되며 결국엔 예민함으로 정리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백정자 씨는 같은 동네에 삽니다. 아침이면 아파트 앞 벤치에 나와 동네 사람들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철이는 말이야. 월급날만 되면 딱 맞춰서 돈을 보내. 아이고, 요즘 그런 아들 어디 있어. 김순애 씨를 비롯한 이웃들이 맞장구를 칩니다. 정자 씨는 그 말이 듣기 좋은 듯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며느리 복도 있지만 아들이 제일 효자야. 그 자랑 속에서 정희 씨는 늘 빠져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장을 보고 그 돈으로 카드 연체를 막고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정희 씨는 낮이면 방문 판매 가방을 메고 동네를 돕니다. 무거운 가방이 어깨를 누르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릅니다. 이거 한 번만 써보세요. 정중하게 웃으며 말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마다 마음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이 울립니다. 카드사 번호입니다. 정희 씨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넘겨보다 결국 받지 않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도착합니다. 결제일 경과, 빠른 납부 바랍니다. 정희 씨는 그 문자를 지우지 못한 채 화면을 오래 바라봅니다. 이 집의 현실이 딱 그 문장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기철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왔어? 네. 밥은? 정희 씨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대충 먹을게요. 그래. 그 대답이 이 집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가 먹든 말든 이 집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밤이 되면 정희 씨는 작은 방 서랍을 엽니다. 카드 고지서, 연체 안내장, 통장 사본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종이 위에 놓인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정희 씨의 하루와 밤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낡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장을 씁니다. 이번 달도 월급은 내 손에 오지 않았다. 펜 끝이 잠시 떨립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효자 이야기, 자식 자랑, 화목한 가정. 정희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이 집에서 가장 큰 목소리는 자랑이고 가장 작은 목소리는 자신의 생활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가 언젠가는 더 이상 혼자만의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정희 씨는 아직 말하지 않았을 뿐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현관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다녀올게요.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서기철 씨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윤정혜 씨가 나가는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 무관심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말을 섞을 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거울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정희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굴로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피곤함이 쌓여 깊어진 눈과 말하지 않은 말들이 눌러앉은 입술. 그 얼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웃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정희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정희 씨는 반사적으로 웃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남편도 잘 벌어다 주는데 뭐. 그 말에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자신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걸 설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자마자 정희 씨의 머릿속은 다시 숫자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달 카드 결제일은 이미 지났고 통신비는 다음 주까지 미뤄둔 상태였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서랍 맨 아래에 숨겨두었습니다. 꺼내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지? 그리고 곧바로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말해봤자였으니까. 처음 한두 번은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요. 장볼 돈이 없어요.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돈은 어차피 어머니가 관리하시잖아. 필요하면 말하라니까. 그 필요하면이라는 말 속에는 언제나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지 말 것, 효도를 문제 삼지 말 것, 집안 분위기를 흐리지 말 것. 그 조건을 어기는 순간 정희 씨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방문 판매 일을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조금만 벌면 숨통이 트이겠지. 그 생각 하나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아줌마 됐어요. 필요 없어요. 다음에요. 문이 닫힐 때마다 정희 씨는 허리를 조금 더 숙였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숙여졌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고 나면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지만 정희 씨는 식당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메뉴판을 올려다보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돈이면 저녁까지 버틸 수 있겠지. 결국 편의점에서 가장 싼 컵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면서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혹시 또 안 되면 어쩌지. 그 불안은 늘 현실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카드사가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랑 점심 먹고 있는데 당신 생각나서. 그 말이 정희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요? 응. 어머니가 당신도 같이 왔으면 좋겠대. 정희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가면 웃으며 앉아 있어야 하고 아무 문제 없는 며느리처럼 보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이 좀 밀려서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니 정희 씨는 묘한 허탈감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빠진 자리가 아무런 문제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은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각 백정자 씨는 식당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애가 돈을 얼마나 잘 보내는지 몰라. 며느리는 편하겠다. 그 말에 정자 씨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관리 다 해주니까. 그 대화 속에서도 윤정이라는 이름은 필요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정희 씨는 마지막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야 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 불빛이 유난히 환하게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자동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참자. 그 선택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선택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불은 켜져 있었지만 기척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먹고 늦음.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희 씨의 하루를 요약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그보다 더 허전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이렇게 편한데 나는 왜 점점 더 힘들어질까? 그날 밤 정희 씨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고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말하지 않음. 그 문장은 결심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언젠가는 더 큰 소리를 내게 될 거라는 걸. 다만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윤정혜 씨가 그날따라 유난히 집안을 오래 바라보게 된 건 집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하긴 했지만 그날의 정적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지워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도 왔어? 라는 말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서기철 씨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TV 소리조차 낮게 흘러나오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신발을 벗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발소리를 내면 이 집의 조용함이 깨질까 봐서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을 때 정희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혹시 눈을 감았다 뜨면 뭔가 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엌은 그대로였습니다. 쌀통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냉장고 문 안쪽에는 물병과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김치통을 꺼내 열어보니 바닥에 붙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걸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냉장고 안으로 넣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그 질문은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고 대답을 기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던진 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걸었던 몸이 그제야 긴장을 놓은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보다 먼저 떠오른 건 오늘은 뭘 먹었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물, 점심에는 편의점 컵라면 반 개, 저녁은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걸 누가 들으면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이 이렇다면 그건 결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정희 씨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기철 씨가 나왔습니다. 여보, 정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나 오늘 회사 사람들 만나고 올 것 같아. 정희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기철 씨는 외투를 챙기며 덧붙였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먹어.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정희 씨에게는 집에서는 먹을 필요 없잖아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인이 아니라 마치 증거를 찾듯 천천히 살폈습니다. 위칸, 아래칸, 서랍. 없음. 정희 씨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말하면 또 뭐라고 할까? 괜히 예민하다. 다들 이렇게 산다. 밥 안 먹는 게 뭐 대수냐? 그 말들이 이미 귀에 선명했습니다. 정희 씨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꺼내지 않으려 애썼던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연체 안내문, 관리비 독촉장, 통장 사본. 한 장 한 장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자 마치 다른 집의 서류를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네. 정희 씨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숫자가 쌓였습니다. 쌓일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가 숫자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었네. 정희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 수 없는 구조였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 한켠이 묘하게 시원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서랍 안쪽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방문 판매 계약 내용을 적으려고 쓰다 만 수첩이었습니다. 앞쪽 몇 장만 사용되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엇부터 적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 기록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희 씨는 날짜를 적고 천천히 문장을 썼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은 날,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그 아래에 덧붙였습니다. 냉장고 비어 있음, 물만 마심, 그리고 수첩을 덮으려다 다시 열었습니다. 하루만 기록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희 씨는 하루를 2번 살았습니다. 하나는 참고 넘긴 하루였고 다른 하나는 기록된 하루였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은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버틴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날. 정희 씨는 감정 대신 단어로 적었습니다. 그게 가장 덜 아픈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 대신 적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를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정희 씨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자신이 얼마나 오래 침묵했는지가 보였습니다. 그 침묵이 이제는 숫자와 날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철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화면을 보고 있었고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알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쌓이는 순간 이 집의 침묵은 언젠가 반드시 깨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예민해서 그래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걸요. 윤정혜 씨가 시어머니 백정자 씨의 방문 소식을 들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할 것도 없어서 싱크대 앞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있던 때였죠. 서기철 씨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내일 오신대. 그 말은 짧았고 그만큼이나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물컵을 내려놓은 채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 단어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집안의 공기를 갈아엎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왜요? 정혜 씨가 조용히 묻자 기철 씨는 시선을 휴대폰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얼굴 보러 오신대. 뭐 별일은 아니고. 별일 아니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덮어버리는지 정혜 씨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말로 정혜 씨의 불편함은 사라졌고 별일 아니라는 말로 정혜 씨의 허기는 무시됐고 별일 아니라는 말로 정혜 씨의 침묵은 당연히 되어버렸습니다. 정혜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몇 시쯤 오신대요? 11시쯤? 내가 내려가서 모셔오려고. 아. 정혜 씨는 그 한마디를 하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묻고 싶은 질문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오시면 이 집이 이렇게 비어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건가? 어머니 앞에서 우리는 무슨 얼굴을 할 건가?
당신은 또 돈은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게 좋다는 말로 끝낼 건가? 그 질문들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정희 씨는 삼켰습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말해도 안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내일을 위해 말을 아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혜 씨는 달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내일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동그라미는 시어머니 방문이라는 일정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해야 하는 날이라는 표시처럼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부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가 없었고 밥솥은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아무 반찬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림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살림할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 정희 씨는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피로와 허기, 그리고 묘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기철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 씨가 달력을 보고 있는 걸 눈치채고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해? 어머니 오시는 건데. 정희 씨는 달력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심각한 게 아니라 준비할 게 많아서요. 뭘 준비해? 그냥 오시는 건데. 그냥 오시는 거면 더 준비해야죠. 정희 씨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하자 기철 씨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날카로워? 정희 씨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날카로운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무뎌져서 이제야 감각이 돌아오는 것뿐인데요. 정희 씨는 천천히 기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 오시면 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철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나가서 먹으면 되지. 집에 먹을 게 없다는 걸 숨기려고요? 숨긴다기보다 굳이 보여드릴 필요 있나 싶어서. 그 말이 정희 씨의 가슴을 콱 막았습니다.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다. 그건 곧 정희 씨가 굶은 것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굳이요? 기철 씨가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기분 상하게 할 필요 없잖아.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기분은 상하면 안 되고 제 기분은 상해도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기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한숨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기분일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정희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지 않은 날이라는 기록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정희 씨는 그 기록들 사이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 숨기지 않기로 함. 그 문장을 적자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그보다 더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백정자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철 씨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정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통화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내일 갈 때 김치 좀 가져갈까? 정자 씨의 목소리는 스피커폰이 아니었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컸습니다. 기철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시기만 하면 돼요. 밥은 해놓고 있어라. 내가 가면 같이 먹자. 네네, 알겠어요. 기철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정희 씨는 그 순간 몸이 딱 굳었습니다. 밥은 해놓고 있어라. 그 말은 정희 씨에게만 내려지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기철 씨가 전화를 끊고 돌아보았습니다. 왜?
정희 씨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밥 못해요. 기철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못한다고요. 정희 씨는 처음으로 정확하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오시면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기철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어머니 오시는데. 정희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오시니까. 그날 밤 윤정혜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여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상상이 무섭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다시 숨을 쉬게 될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희 씨는 이불 속에서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못 참아. 그 말은 다짐이었고 결심이었고 윤정혜 씨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주는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은 내일 문이 열리는 순간 이 집의 침묵을 완전히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윤정혜 씨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지만 잠에서 깬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깊게 잠들지 못한 채 눈만 감고 뜬 시간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나와 불을 켰을 때 정희 씨는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쌀통을 닦지도 않았고 냄비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 한가운데 서서 이 집의 상태를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밥솥, 텅 빈 냉장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공기.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온다는 말만 들어도 새벽부터 국을 끓였을 것입니다. 김치찌개든 미역국이든 냄비 하나는 반드시 올려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그대로 보게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 서기철 씨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괜히 현관 근처를 오갔습니다. 몇 시쯤 오신다고 했지? 11시요. 아, 금방이네.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지만 정희 씨에게는 시간을 재촉하는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10시 반. 정적은 더 짙어졌고 초인종 소리는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1시 정각. 딩동. 초인종 소리는 짧았지만 정희 씨의 심장은 그 소리보다 훨씬 크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기철 씨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왔다. 백정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아직 점심 전이라서요. 기철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정자 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안을 훑었습니다. 현관, 거실, 식탁, 그리고 곧바로 부엌. 윤정혜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고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정자 씨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밥은?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철 씨가 나섰습니다. 아직이에요, 어머니. 아직? 정자 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정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고 그 자체로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 손이 손잡이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렸습니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단번에 갈라졌습니다. 정자 씨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칸씩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빈 듯한 물병, 거의 비어있는 김치통, 반쯤 남은 간장병. 정자 씨는 냉장고를 닫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다냐? 마침내 정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혜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밥은? 요즘 집에서는 거의 안 먹어요. 왜? 정자 씨가 돌아보며 물었을 때 정희 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그 말이 떨어지자 서기철 씨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은 좀. 아니요. 정희 씨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정자 씨는 냉장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쿵. 기철아. 정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월급 얼마 받니? 600이요. 그럼 돈은 다 어디 있냐? 기철 씨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동안 정희 씨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윤정혜 씨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으로 가요. 정자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정희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 단어 하나가 집안에 떨어졌습니다. 없다고? 받은 적이 없어요. 정자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늘 당당하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너는 뭘 먹고 살았니? 그 질문에 윤정혜 씨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요. 정자 씨와 기철 씨의 시선이 동시에 수첩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집에서 밥을 먹지 않은 날들입니다. 윤정혜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읽어내려가듯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 식당. 이건 컵라면. 이건 아무것도 못 먹은 날. 정자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 돈을. 윤정혜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란 거 알아요. 그런데요. 정혜 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자랑은요, 제가 굶는 동안에도 계속됐어요. 그 말에 정자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엌에는 여전히 밥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 집에서는 처음으로 자랑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침묵이 얼마나 오래 사람을 굶길 수 있는지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윤정혜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냉장고 문이 닫힌 뒤에도 백정자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서 무언가를 더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 이미 닫힌 문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부엌과 거실의 경계에 서 있었고 서기철 씨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네.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부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돈을 안 줬다는 게. 그 말에 기철 씨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그 미세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 준 게 아니라. 정자 씨가 말을 고치듯 이어갔습니다. 다 내가 관리했잖아. 필요하면 말하라 그랬고
윤정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정자 씨는 그 말에 힘을 얻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다음 말을 숨을 고르고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필요하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늘 같이 따라왔어요. 정자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니한테 돈 얘기하는 며느리, 효도 모르는 며느리, 괜히 예민한 며느리요. 그 단어들이 하나씩 쌓일수록 정자 씨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정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말 안 하면 최소한 문제 있는 며느리는 안 되니까요. 기철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건 좀. 정희 씨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 말 몇 번이나 했어요. 기철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자 씨가 아들을 노려보듯 바라봤습니다. 기철아, 너는 뭐라고 했는데? 기철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게 낫다고. 그럼 됐잖아. 정자 씨가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정혜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기쁨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다만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혜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됐다는 말이요. 저한테는 너는 빠져 있어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정자 씨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취급했단 말이냐?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요. 정자 씨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그 동작이 유난히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정자 씨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희 살림이 이렇게 돌아가는 줄은 몰랐다. 정희 씨는 그 말을 기다렸던 것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르셨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기철 씨가 그제야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그럼 나는 뭐였어? 정희 씨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른 척한 사람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기철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습니다. 난 그냥 어머니가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요. 정혜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굽는 것 위에 쌓였어요. 정자 씨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라. 그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무너짐에 가까웠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여야겠니? 윤정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 구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처음으로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방식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라는 거냐? 정희 씨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택하셔야죠. 뭘? 이 집을요. 정자 씨와 기철 씨의 시선이 동시에 정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정혜 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생활비는 제 손을 거쳐야 해요. 뭐? 제가 쓰겠다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 제가 알아야 해요. 기철 씨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그 말에 집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정희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정자 씨가 물었습니다. 도망가는 거냐? 정희 씨는 신발을 신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도망쳤다면
저는 아직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문 앞에서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기준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소리는 이 집의 오래된 질서를 완전히 끝내는 소리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윤정혜 씨에게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경계처럼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면서도 정희 씨는 몇 번이나 숨을 고쳐 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대로 멈춰서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예전의 윤정혜 씨와 달랐습니다. 도망치는 얼굴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정희 씨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서기철 씨의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도 설득도 다툼도 모두 사치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였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집에 바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집의 공기를 다시 들이마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자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참고 있던 힘이 한꺼번에 풀려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 정희 씨는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울기에는 너무 오래 참아버린 뒤였습니다. 대신 지독하게 피곤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탈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각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백정자 씨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윤정혜 씨가 내려놓고 간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 수첩을 선뜻 펼치지 못했습니다. 펼치는 순간 자신이 알고 있던 잘해준 어머니라는 기억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기철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앉지도 움직이지도 못한 채 양손을 허공에 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 말에는 분노보다 당혹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 짧은 단어들, 동그라미 X 표시, 정자 씨의 눈이 페이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게 정자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 기철 씨는 가까이 다가와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회사 식당, 컵라면, 물, X,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록들은 습관처럼 반복돼 있었고 그 반복이 이 집의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석 달이야? 기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첩을 덮었습니다. 마치 더 보면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요. 기철아, 정자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이거 정말 몰랐니? 기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요. 그 말이 정자 씨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몰랐다고? 정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가 밥을 못 먹고 사는데 넌 몰랐다고? 기철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관리하신다고 해서 그 말하지 마. 정자 씨가 처음으로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핑계야. 그 순간 기철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숨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는 편한 쪽을 택한 거야. 정자 씨의 말은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어머니를 택한 게 아니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쪽을 택한 거지. 그 말에 기철 씨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난 집안 분위기 망치기 싫었어요. 정자 씨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하나를 조용히 굶겼구나.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윤정혜 씨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서기철 씨가 아니라 백정자 씨의 번호였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그 한마디에 정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아니라 이름으로 불린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다시 와라. 정희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못 가요. 왜? 제가 다시 들어가면 오늘 일은 없던 일이 될 것 같아서요. 정자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정희 씨는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밀리지 않는 위치에 있다는 걸요. 정희야. 정자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정희 씨의 가슴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한 글자에 석 달이 아니라 몇 년치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도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누군가는 선택해야 했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으며 윤정혜 씨는 다시 침묵하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그날 밤 각자의 자리에서 세 사람 모두 처음으로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이전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윤정혜 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불이 절반쯤 꺼져 있었고 그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정희 씨의 발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갑자기 손이 문고리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여전히 돌아와도 되는 곳인지 아니면 이제는 확실히 정리해야 할 장소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들어가 보자. 정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문이 열리자 익숙한 집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더 이상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TV는 꺼진 채였습니다. 서기철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등을 구부린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들어오는 소리에 기철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다림, 두려움, 후회가 한꺼번에 엉켜 있었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는 사과도 아니고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직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는 무언의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코트를 벗어걸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의식처럼 느껴질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철 씨는 정희 씨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를 지나쳐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낮에 두고 간 수첩이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마치 이 집의 진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처럼요. 정희 씨는 수첩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기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다 봤어.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미안해. 그 말은 작았고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에는 변명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기철 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뭘 바꾸죠? 기철 씨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몰랐어.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 말에 기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침묵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가 스스로 채워야 할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정자 씨가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결론은 셋이 함께 있어야만 완성된다는 걸요. 정자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은 사과라기보다 패배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정희야,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처음으로 윗사람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생각했다. 정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자 씨가 말을 이어가게 두었습니다. 나는 내가 불편한 줄은 알았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 고백에 거실 공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없는 사람 역할을 했어요. 정자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뜻은 알아요. 정희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정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그 질문은 지시가 아니라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돈 이야기를 숨기지 않을 거예요.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 씨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 관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배제되지 않는 거예요. 정희 씨는 기철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생활은 당신이랑 나의 일이에요. 기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정희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라는 말은 행동으로만 증명돼요. 그 말에 기철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통장은 내가 보게 하마.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차분하게 숫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월급, 자동이체, 고정지출, 생활비. 그 숫자들 사이에서 윤정희 씨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났을 때 정자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돌아가는 게 맞겠다. 현관 앞에서
정자 씨는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정희야, 네. 너 참느라 고생했다. 그 말은 뒤늦었지만 처음으로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기철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정희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가 아니라 처음부터예요. 그날 밤 윤정희 씨는 집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고 불을 켰습니다. 밥 냄새가 천천히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정희 씨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자신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정희 씨는 더 이상 굶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냈다는 걸요.